휴머노이드 시장에 중국의 저가 공습이 거셉니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성능까지 확보한 다양한 휴머노이드가 중국에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은 지난달 25일 군포옷의 시연 영상을 공개했고요. 업계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키면서 오늘 시장에서 시장의 탄력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코스피 상장사 두산 에너빌리티가 경영진들의 자사주 매입에도 5%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46분 기준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5.14% 하락한 24,900원에 거래됐고요. 임직원들의 자사 주식을 장내 매수 보고서를 공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하락했습니다. 옴니 시스템의 주가가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10분 기준으로 전일 대비해서 11.79% 급등한 806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는 10일 금융감독원의 전자 공시 시스템에 발표한 호재성 공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요. 뉴욕 증시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오후장까지도 그 탄력세가 좋지는 못합니다. 물론 뉴욕 증시 대비해서는 지수 자체의 하락이 크진 않지만요. 지금 상승과 하락 종목을 살펴보자면 상승하는 종목은 80여 개,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은 800여 개가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일부 종목 제외하고는요. 모든 종목분들이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시장은 전략의 관점보다는 또 대응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뉴지스 코너 통해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케알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가 있죠. 소통과 참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략 여러분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김대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헤드라인 바로 한번 좀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꿈꾸는 AP 독립이라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풀어볼까요? 버틴다라는 내용보다는 강하다라고 오히려. 표현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그런가요?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 하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죠. 국내 이제 주식 투자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한 4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투자자가 보유한 종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현 위치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과연 삼성전자가 10만 원 또는 20만 원 주가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가? 또는 이 가능성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AP 독립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삼성전자 AP 독립 이야기 자세히 들어볼까요, 대표님? 네. 삼성전자 위치부터 제가 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와 비견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정도가 될까요? 국내에는 없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삼성전자는 매출 구성비 측면에서 휴대폰 사업부가 한 40%, 반도체 사업부가 한 40%, 그리고 하만하고 가전 부분이 한 20% 차지하기 때문에 대략 그냥 애플하고 TSMC 정도를 비교 대상 기업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TSMC 시총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많이 올랐죠. 1,300조입니다. 삼성전자의 시총은 300조입니다. 300조죠. 그러면 TSMC의 분기 매출은 어느 정도일까요? 어제 2월 달 매출이 발표되면서 분기 매출. 네네. 네. TSMC의 분기 매출이
37조 정도입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70조 정도입니다. 그러면 규모적 측면에서 볼 때 매출만 놓고 보게 되면 이익은 빼고요. 매출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TSMC의 2배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죠. 그런데 시총은 5분의 1입니다. 4분의 1 정도 되겠죠. 굉장히 지금 현재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애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애플은 뭐 전 세계에서 1위 기업이죠. 규모적 측면에서. 애플의 시총은 대략 5천조입니다. 삼성전자의 한 15배 되죠. 그러면 분기 매출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마어마할까요?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삼성전자 70조라고 말씀드렸죠. 네. 분기 매출로. TSMC는 한 37조 정도 되고요. 애플은 분기 매출이 대략 한 150조, 160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150에서 170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한 2배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시총의 규모는 15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이익을 가지고 따라와서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 갈 수 있는 가능성, 20만 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놓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만을 생산하는 기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모두에 드렸습니다. 휴대폰도 판매하고 생산하는 기업이죠. 전 세계에서 휴대폰 생산 판매 가장 많은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연간 단위로 1억 대 이상 생산하고 판매하는데요. 그런데 왜 매출이나 이익치 규모 면에 있어서는 항상 반도체만을 얘기할까요? 휴대폰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매출이 일어나고 여기 성과를 나타나지만 이익치가 작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익적인 부분에서 삼성전자 주가 부양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 항상 반도체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뉴스나 최근에 나온 삼성전자에서 발표하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AP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도 문과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휴대폰을 우리가 보면 휴대폰 내에서 이제 그 모든 그 명령 전달 체계를 전달하고 지휘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와 같은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해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비쌉니다. 삼성전자. 휴대폰 가격에 무려 40%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휴대폰을 팔게 되면 AP가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AP가 삼성전자가 기존에 개발은 해놨는데 엑시노스라는 걸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발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 다변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퀄컴사의 AP를 가져다 썼어요. 거기 로열티를 줬죠. 40%. 휴대폰 가격의 40%를 해외에 계속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던 거고 애플은 이에 반해서 자체 AP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익 규모가 컸던 거죠. 휴대폰 가격 비싸잖아요. 네. 하나에 150, 170, 200만 원 하니까 작은 휴대폰이.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이번 하반기에 Z 플립 기종에 대해서 자체 AP를 장착을 하겠다라는 뉴스들이 있어요. 물론 지난해에도 유럽에 판매되는 휴대폰에 대해서 자체 AP를 장착을 했었는데 좀 발열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로 회수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차례 자체 AP를 장착을 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체 AP를 하반기 정도에 국내 제품에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장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이익 개선치가 확 늘어나겠죠. 이게 만약에 정착하고 자리 잡고 성공하게 된다면 반도체 파트에서 이익단보다는 휴대폰 사업단에서 이익치가 확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은 매출처가 이미 확보돼 있고 이 단가도 확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원가 절감만 하게 된다라면 이익의 규모가 뭐 애플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TSMC를 넘어서는 이익치 개선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TSMC가 시총이 1,300조, 뭐 애플이 5,000조, 이 과정에서의 삼성전자가 현재 300조인데 이 AP 부분에서의 성공이 되게 된다라면 뭐 최소한 1,000조 수준의 주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시총이 300조에서 1,000조가 하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한 3배 정도 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10만 원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AP 관련된 내용이 기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체크해야 될 것으로 해서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비교적 시장 대비해서 주가가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 물론 삼성전자 주가 막 상승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외부 변수에 대비해서 주가는 버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과거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에서의 외부 변수가 있으면 급락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강한 흐름이 이 엑시노스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아닐까라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엑시노스 관련 뉴스 계속 점검하고 이 관련의 흐름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삼성전자 AP 자립 확보 시 추가 상승 동력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투자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AP다라고 하는 건 앞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데요. 휴대폰 가격의 가장 큰 원가를 차지하는 분야인데 이 부분을 퀄컴으로부터 독립을 한다. 그 부분 자체가 기업의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폭의 기대감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이 관련한 뉴스가 아직까지 크게 부각을 받진 않는데 저희는 항상 미리 앞선 또 투자 전략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강한 탄력 보여주는 것들이 이러한 이유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다음 주 엔비디아의 GTC 2025 개최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또 반도체 관련한 기업군들에게는 좀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대표님.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이 틀림없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의 경우에 M7 종목들의 하락이 컸죠.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경기 침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표로 확인되는 장단기 금리 차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안전자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달러 표시 채권이라든가 미달러라든가 또 금이라든가 이러한 가격의 상품들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오히려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금도 최근에 상승 추세이지만 오늘 새벽에는 하락했고요. 금리도 수익률이 내려갔고요. 그리고 달러도 최근 상황에서 108에서 103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지금 회귀되는 상황에서의 미국 전체 금융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아니고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국채 수요 예측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국채를 발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미 행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그 국채 수익률을 좀 하향화시키는 이런 형태에서의 진행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의 상황에서는 고밸류 종목은 다소 정체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저밸류션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는 시장의 형태가 진행되다.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시장의 전체적인 큰 판을 읽으시는 내용으로 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최근에 거시경제 흐름들이 또 시장 영향도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 뉴욕 시장의 흐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우리 지수 또 삼성전자가 지켜주는 모습들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번 여러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또 바로 열어볼게요.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W2025 프리뷰에 관한 헤드라인을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하죠. 관련한 또 이슈들이 시장에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 헤드라인은 또 저희가 어떻게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 볼까요? 우리가 이제 JP모 헬스케어, 컨퍼런스 헬스케어가 있으면 또 제약주,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네. 흐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가전 박람회가 있으면 또 이 전자전기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 들을 보여주고 앞서 말씀 GTC가 있으면 또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반응하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봇주는 그럼 어떤 행사가 있을까요? 로봇주라고 해서 우리가 로봇 행사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25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사업전이 각 기업들이 로봇 관련 상품들을 내놓고 여기에서 행사를 하는 형태로의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개최가 되고 있고요. 코엑스에서 개최가 되는데 로봇주가 이러한 분위기에서의 흐름으로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측으로의 첫 번째 로봇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는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거고요. 로봇주 하면 한 2, 3주 전에 주가 흐름에서의 고점을 찍고 계속 조정을 받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가격적 측면에서 최근 가격적인 측면에 한 30%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등의 시점에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기사, 이 기사를 대비해서 로봇주가 움직일 수 있는 전체적인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로봇주들이 비교적 강합니다. 뭐 T 로보티스라든가 로보티즈라든가 뭐 전반의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비교적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흐름에서의 모습들은 이번 주 2, 3일 흐름에서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주 상황 하에서 이벤트성 성향에서의 로봇주 가격적으로도 조정을 충분히 받아줬고 그리고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측면에서 해당 기사, 해당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로봇 관련한 일정을 또 기다리고 있죠. AW2025 관련해서 또 시장 탄력 기대해 보면 좋겠고요. 또 로봇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중국 양회에서 로봇 테마가 또 부각을 받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로봇 기술력들도 상당히 올라온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중국이요? 네. 로봇뿐만이 아니고 네. 우리가 드론 하면 중국 많이 떠올리지 네. 않습니까? 이 부분의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와 그러니까요. 있는 네.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로봇 산업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의 로봇 산업도 상당히 발전된 상황에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중국이 꼭 앞서간다고 해서 우리 로봇 산업이 뒤처진다 이런 관점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부각되는 상황에서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든 미국이든 또 국내 로봇 산업이든 동시다발적으로 흐름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으로의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판단해 보게 되면 꼭 중국이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의 로봇주들이 후발주로서의 소외받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 관점보다는 전체적으로 로봇 산업이 하나의 큰 흐름을 이어가는 측면으로서의 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접근의 방식에서 높은 확률로의 접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로봇 관련한 트렌드가 우리 시장에 형성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다양한 전략들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헤드라인도 여기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코너 은혜로운 섹터 저희가 한번 예고해 드릴게요. HLB그룹의 주가의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게 어떤 연유에서였는지 오늘 또 마침 이슈가 있어서요. 같이 다뤄볼 거고요. 테슬라가 또 간밤에 폭락을 하면서 또 시장 자체에 공포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력들을 미칠 수 있는지 저희가 넓은 관점에서 시장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오시죠.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슈팅이 나오고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애니젠 이야기인데 HLB그룹이 애니젠을 인수하기로 했죠. 여기서 애니젠은요, 우리 한국에서 유일무이하게 펩타이드 제조 GMP 인증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펩타이드라는 것은요, 몸속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물질로 최근에 비만 치료제, 항암제 개발에서 이 펩타이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그룹이 애니젠을 인수한 그 이유도 이 펩타이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니젠은요, 세계 최고의 펩타이드 전문가가 설립한 기업이자 지난 25년간 펩타이드 연구에 집중해온 기업입니다. 앞서 살펴드렸던 것처럼 인증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펩타이드를 대량으로 안전하게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5,000가지 이상의 펩타이드 소재를 개발한 만큼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난 기업입니다. 특히 의료용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같은 미용 분야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기업 자금난으로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구세주로 등장한 것이 바로 HLB그룹입니다. HLB그룹이 애니젠을 인수하면서 총 6천억 원의 자금이 애니젠에게
투입이 됐습니다. 애니젠은 이 돈을 통해서 자사의 펩타이드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보다도 약효와 약동이 크게 개선된 GLP-1 비만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HLB 제약과의 이 협업 시너지도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자,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항암제와 항생제, 난임 치료제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협업이 또 확장되지 않겠냐라는 예상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젠의 원료 의약 생산 시설이 미국의 FDA 인증 심사를 앞두고 있는 점, 이 부분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합니다. 인증을 받게 된다면 애니젠의 원료 의약품 사업 그리고 CDMO 사업까지도 글로벌 시장으로 훨씬 더 파이를 늘려볼 수가 있겠죠. 정리하자면 HLB 그룹이 이렇게 애니젠을 인수한 것은 단순하게 기업을 인수한 것을 넘어서서 미래 바이오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애니젠은 25% 이상,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7% 이상 상승세를 그렸습니다만 시장의 하방 압력이 좀 강하게 작용하면서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합권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15% 넘게 급락세를 보였죠.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190조 원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최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480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22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심지어는 애프터마켓에서 3% 넘게 또 떨어지면서 210달러께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테슬라가 급락세를 보인 이유는 트럼프가 경기도나 가능성을 시사를 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UBS가 투자 의견을 매도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259달러에서 225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UBS가 테슬라의 이번 1분기 판매량 추정치를 무려 16%나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향 조정의 배경에는 유럽과 중국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급감한 것, 이것을 반영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유럽 세계 최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 테슬라 신차 등록 대수가 작년 대비해서 무려 70%나 급감을 했고요. 중국 상하이 공장 출하량 역시도 49%나 급격하게 쪼그라들면서 2022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월간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미국 주식에 매수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달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리스트를 살펴봤더니 1등이 테슬라였고요. 2등이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기간 동안 테슬라 주가 36% 넘게 급락세를 보였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주식을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의 2월 평균 수익률이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에 8.7%였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반토막 이하로 급감을 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급락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이렇게 파랗게 질려있는 모습입니다. 종목 단으로 살펴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모두 다 4% 안팎의 약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낙폭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와 사료로 준비가 됐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결국 총 29개 미국산 농산물에 관세 15% 인상을 시작을 했죠.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또 계란값 폭등 여파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오늘 모두 다 두 자릿수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만 이틀 모두 다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KC 피드 역시도 오늘 장중한 때 23% 이상 슈팅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상승분을 계속해서 반납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비만 치료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 임상 시험이 좀 실망스러웠죠. 68주간 15.7%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발표가 나왔는데 목표치가 25%였습니다. 목표보다도 훨씬 더 하회하는 이런 결과를 내면서 실망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됐고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9% 넘게 내림세를 보이면서 장 마감지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3차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급락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낙폭을 계속해서 줄이는 과정이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가상화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됐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으로만 준비금을 조달하겠다라는 소식 역시도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하회하는 움직임 보여줬고 미증시에서도 관련 종목인 사이퍼 마이닝 그리고 코인베이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각각 20%, 17%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장 마감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종목 모두 다 5에서 6%대 내림세를 걷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 유리기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상용화에 대한 호들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가장 빠르게 언제쯤 넘을 수 있는 기업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 쇼쇼쇼.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그럼 대표님과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한 줄평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의 한 줄 평은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 조금 기다려봐야 된다.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자는 이 공포를 이용한 매수도 일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영향 하에서 아침 장 초반에 주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일부 반등을 주긴 했지만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하락 쪽의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지금 매도할 때가 아니다. 이게 오늘 시장에서 한 줄평입니다. 일단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런 의미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일부 또 투자자분들, 트레이더분들에게는 오늘 시장이 또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런 관점들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이슈 살펴보고 저희가 이렇게 또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요. 유리기판 상용화의 허들에 관해서입니다. 사실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느낌이에요. 자리를 잡았다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네. 우리 앞서 지영 앵커가 앞에 우리 코너에서 이번에 GTC 행사와 관련해서 엔비디아와 반도체 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짧게 그 대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GTC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엔비디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들이 다소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 반도체 종목 간의 흐름들을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에서의 상황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는 전 공정단에서의 소재주가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플러스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소재단에서 한솔케미칼이라든가 동진세미컴이라든가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이 플러스권대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에서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 내에서 한솔케미칼 같은 종목은 주가가 비교적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HBM과 관련된 하이닉스 주가가 움직일 때는 과거에는 한미반도체 후공정단에서의 장비주였던 한미반도체 중심에서의 주가가 움직였었죠. 그런데 이 흐름이 바뀌었어요. 하이닉스 주가가 움직일 때는 동일한 연동된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이 유리기판 내에서의 흐름과 궤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한번 유리기판주와 하이닉스의 주가 상황에서의 이 흐름적 관점으로의 접근을 해보시게 되면 비슷한 궤적을 가지면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탄력은 유리기판 쪽이 조금 더 강하겠죠. 이런 맥락점에서 본다면 하이닉스가 최근 내에서의 상황 하에서 조정을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 반등권에서의 흐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기판 내에서의 종목들도 이제 저점 구간에 도달했고 오늘 또는 내일 흐름에서 오늘 일부 종목들은 또 플러스권대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번 주 상황 하에서의 흐름에서 유리기판주의 움직임이 개선될 수 있는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해서 HBM 관련주들이 유리기판 쪽으로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의 흐름이 개선되고 이들 종목의 반등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유리기판 종목 내에서의 흐름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저희가 또 외신 이야기들도 같이 나눠보자면 엔비디아 쪽에서도 유리기판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그런 반도체 관련해서 주문량을 늘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자체는 이제 채택이 많이 될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근데 일단 기술 개발 각축전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SK 쪽이 빠르게 상용화할 것 같긴 한데 네, 그 올해 예, 가능할 거라고 그 얘기하죠. 뒤를 이어서 또 삼성전자도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한국의 기술력을 본다면은 이 역시도 이렇게 차별화가 될까요? HBM처럼? 유리기판 하면 국내 기술이 원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탑 클래스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전반의 유리기판주의 주가가 아직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뭐 삼성전기라든가 필옵틱스라든가 이런 SKC도 일부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기술력 측면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랐고 우리가 기존의 유리기판이 2027년 그러니까 내후년 정도에 상용화 될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를 많이 땡겼죠. 올해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유리기판 내에서의 흐름들이 저는 뭐 단기적 이슈에 의해서 단기적 흐름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지지난해 흐름에서 한미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HBM 후공정단의 종목들이 1년여 시차를 두고 주가가 계속해서 흐름에 개선된 상황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가정해 보게 되면 유리기판 내에서 이슈는 올 한 해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서 앵커가 얘기해 주셨지만 엔비디아에서도 이 발열 문제라든가 전력 감소 문제를 통해서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주가에 반응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면 관심권에 두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 같은 맥락에서 계속되는 시장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유리기판 채택도 대규모로 늘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리기판이 상용화되게 된다면 그 상용화로 인한 우리가 실적까지도 기업들에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시장의 탄력도들도 우리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한 기업군들의 흐름을 보면은 이 투톱들보다는 소부장 쪽으로의 조금 더 관심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반도체 투톱을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장비주들이나 뭐 소재주들 쪽을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제가 시점에서는. 앞서 잠깐 말씀을 네. 드렸지만 특이 현상이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소재주가 움직이는 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거의 2년 동안의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주가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이러한 과정에서 소재단의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 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사에 나오는 반도체 업황이나 전망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으로서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소재에 대한 주가가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소재에 대한 쓰임새가 확장되고 있다는 내용으로도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해 볼 내용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경기와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업황이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안 좋아질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해석보다는 반도체 업황 자체에서의 내용이 조금씩 좋아지는. 왜냐하면 지난해 반도체 수출이 역대급을 찍었거든요. 약 1,400억 불 정도 수출을 하면서 지난해 수출 규모적 측면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해에도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라고 그랬는데 수출 자체에서의 흐름들은 비교적 양호한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줬고 올해도 이러한 현상들이 유지되는 측면에서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반도체의 전체적인 흐름들은 개선되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여기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재단에서의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소재단의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보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엔비디아가 이 유리기판을 채택하는 이유 자체가 또 발열 문제이기도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장에서 또 기업들을 살펴보자면은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한 기업들도 주목을 받았지만 액침 냉각 관련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도 좀 주목을 받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쪽 섹터에 관한 흐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이제 액침 냉각 하면은 2차전지 쪽에서의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기존의 이제 방식은 우리가 이제 그 전기차에 보면
하단부에 그 배터리가 그 세워져 있고 배터리 하단부에 이제 냉각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배터리 자체가 이제 큰 사이즈로의 변화를 지금 현재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40죽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닥면만을 냉각시켜서 발열 문제라든가 이 온도 상승에 대한 제어하는 형태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감싸는 형태, 그러니까 액침 냉각이라는 것이 2차 전지 쪽에서는 감싸는 형태로의 배터리를 감싸는 형태로의 냉각을 시키는 그 형태이고요. 반도체 쪽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되고 이쪽으로 이제 그 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액침 냉각 쪽에서의 종목군에 대한 관심도도 필요하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시세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일단 유리기판 또는 CX에 온디바이스 흐름이 나타나고 나서 그리고 액침 냉각 쪽으로, 왜냐하면 액침 냉각 쪽으로는 지금 당장의 문제 나기보다는 하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CXL과 그 유리기판 그리고 온디바이스 쪽의 반도체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1차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액침 냉각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시장의 흐름들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오늘 조금의 탄력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시장의 관심도들도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우리 오후장 전략 한마디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다소 좀 힘이 빠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런 기조가 이어질지에 관한 두려움도 좀 사실은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특히나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또 경기 아니라고요? 침체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맞다라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아직까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한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표를 봤을 때 아직 경기 침체로에 가는 금융상품의 움직임은 아니라는 측면이 좀 더 해석의 차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기 침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분이 경기 침체가 아니다 또는 이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이 우려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한 발 양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또 다른 접근으로의 시장 내용이 발현될 때는 시장은 강한 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지금 시장은 충분히 악재와 노출된 내용에서의 시장 하락 요인들이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이후에 반대적 상황에서의 재료 가치가 노출됐을 때는 강한 반등 흐름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전략으로의 시장 대응이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침체를 감안하겠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다양한 지표들을 봤을 때는 아직 경기 침체 국면까지는 아니다라고 시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관세 정책 역시도 약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요. 여러분들 시장 조금 더 살펴보시면서 그때에 맞는 전략 대응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좋지 못한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뉴욕 증시의 급락이 오후장까지도 이어지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시 덮어뒀었던 매크로 변수가 시장의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어떤 전략들을 세워보면 좋을지 우선은 시장을 이렇게 만들었던 트럼프의 의도에 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간밤 또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또 입을 연 트럼프 대통령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했던 내용의 골자는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미국 경제가 나아져가는 과정이다.
경기 전환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파월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미국 경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탄탄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두 인사의 발언이 상반됐었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은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물론 오전장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요. 오늘 저와 함께 정리해보는 관점에서 포인트들을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금융시장의 공포를 나타내는 빅스 지수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빅스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엔캐리 트레이드 때도 빅스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거기에 못 미치는 수치이긴 하지만요. 계단식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공포감이 만연하고 또 이러한 공포감이 시장의 유동성을 줄어들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게 또 분석가들의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시장이 공포스럽다.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왜 이러한 공포를 조장했을까에 관해서도 우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겠죠. 이미 어떤 시나리오였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얻었던 건 두 가지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국채 금리의 하락입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오늘 뉴욕 증시가 열리면서 미국 국채에 관한 입찰이 있거든요. 그 입찰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트럼프의 의도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금리 인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직접 본인이 언급을 했습니다. 내가 연준에게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의 목표는 국채 금리의 인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표가요, 페드워치인데요. 물론 당장 3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높진 않지만요. 시장 참여자들은 5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확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가 원했던 두 가지의 결과치를 간밤에 얻어냈었던 하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트럼프가 왜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를 원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국가 부채 때문에 있는데요. 일단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 추이는 상당한 폭으로 올라가서 현재 36조 2천억 달러가 넘어가는 수치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 부채 자체는 높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러한 부채에 관한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렸을 때 내야 하는 이자 금액 역시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죠. 누적 부채의 평균 이자율 추이를 보겠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여집니다.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평균적으로 이자율이요 1.9% 정도를 나타내는데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누적 부채 평균 이자율 추이가 3.2%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많은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그에게는 시급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행하고 있는 정책들 자체가 인프라 정책만 보더라도 미국의 돈을 찍어내야 하는 정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책적인 기조를 유지해가면서도 미국의 국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요,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이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결론치가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이제 끝일까요? 금융시장의 폭락이 여기서 멈출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일정들 그리고 지표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오늘 금일 저녁에는요, 졸투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제가 어제도 언급해드린 것과 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공무원을 대거 퇴직시켰던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이런 보고서에 관련한 수치가 대입이 될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입찰을 실시합니다. 입찰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에 움직일 수 있다는 것들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가 기다리고 있죠. CPI와 PPI 지표가 발표되는 만큼 거시경제 리스크들을 염두에 두시면서요. 시장의 대응점들을 찾아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다면 이러한 기조는 계속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간 잠시 덮어뒀었던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또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금융시장의 먹구름이 드리워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군들을 찾아보기 쉬울 것 같아서요. 오늘은 거시경제 이야기들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의 이런 의도가 비단 이 뉴욕 증시에만 영향력을 끼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자, 비트코인 큰 폭으로 폭락을 했고요. 비트코인이 이제는 7만 달러 선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지표도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비트코인의 ETF 유출량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하나의 지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시장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ETF에 관한 플로우, 그러니까 유출량들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지표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지금 8만 달러 선을 겨우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7만 달러 선까지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ETF에 관한 플로우가 좋지 않습니다. 많은 ETF 유출량이 나타나고 있고 나스닥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투자자들의 투심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시장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타이밍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들이우고 있는 몇 가지의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시장에 악재가 되고 있는 뉴스들도 몇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 정부가 압수된 물량을 비축 자산으로 포함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시장의 화두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매각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물량들을 매도할 수 있다라고 이미 그 의견을 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와는 별개로 이미 실크로드 압수 물량이 우리 시장에 나와서 엄청난 매도 압력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게 분석가들의 현재 분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매도 압력들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업계에서는 이번 행정명령 크립토 서밋을 토대로 이런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보다 구체화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금 이러한 행보 자체가 시장의 투심을 끌어내리는 데는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석가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니까요. 비트코인은 7만 5천에서 6천 달러 그리고 많게는 7만 달러 선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니까요. 크립토 시장에 들이우고 있는 악재들 여러분들 잘 소화해 보시면서 시장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시세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어떤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은 1억 1천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8만 달러 선에 겨우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8만 달러 선이 깨지게 된다면 시장의 투심이 또 한 번 꺾일 수 있다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보겠습니다. 사실 이더리움이요, 2,000달러 선을 하회하면서 1,80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더리움에 관한 다음 지지선 테스트는요, 1,500달러 선을 보고 있더라고요. 오늘 한화 기준으로는 274만 원 선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 큰 반등은 없었습니다. 1%가량 반등을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내려왔던 규모에 비해서는 부족한 수치이기 때문에요. 이더리움에 관한 투심 여부들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더 같은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이죠. 역시나 스테이블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이 테더 코인이 트럼프가 이야기했었던 이 스테이블 코인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테더에 관한 사용량들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XRP 보겠습니다. XRP는 4%가량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는 1%가량의 반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BNB 코인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마지막으로 솔라나 코인은 최근에 낙폭이 컸었는데 그래도 이더리움 대비해서는 그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3%가량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서 계속되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시장 바라보셨습니다. 거시경제 리스크들 좀 어느 정도 해소된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거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오후장 전략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